올해 74세의 펑광진 할아버지. 그에게 전쟁은 세계의 혼장으로 남아있다. 그는 6.25를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구호는 항미 원조 보가 위국입니다. 지도자가 말하기를 항미 원조는 곧 고향과 인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미 원조를 하지 않았다면 위험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때 전쟁이 이미 압록강령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탕슈더 씨.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당시의 군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 다른 참전군인 류전싱 씨는 6.25를 혹한의 날씨로 기억하고 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손이 얼고 견딜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동상을 막으려 발을 동동 구른 기억만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발을 구르면 몸이 더워지니까요. 그곳에서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직도 전우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갖고 있다. 54년 전 무수한 중국 젊은이가 6.25에 참전했다. 그들은 왜 압록강을 건넜으며 6.25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중국 랴오닝성의 압록강변.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는 이곳에는 6.25 당시 중국군이 참전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쪽으로 병력이 넘어갔단 말입니까? 예, 이 다리로. 이 다리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저 이 바닥에 그 부교로 넘어갔습니까? 다리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시로 이거 진 다리예요. 여기 장대현하고 중국군이 참전했던 50년 10월 이곳에 임시로 다리를 만들고 어둠을 틈타 병력과 장비가 이동했다는 것. 이쪽에 그럼 그 군부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군부대는 여기 그전에는 처막집이니까요. 뭐 이렇게 막치고 하고 전부 다 옛날부터 군대들이 다 백성집에 다 같이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삭주라 그러셨죠? 삭주 군내 서해는 여기로 말하면 관전용 이거 다 관전에 서게 되네요. 예. 관전현에 여기는 행정구역상 중국 랴오닝성 관전현에 속하는 이곳은 평안북도 삭주군과 압록강을 경계로 맞닿아 있다. 건너편 마을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가까운 거리. 당시 중국군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이 다리 외에 임시 부교를 설치했고 51년 3월 폭격으로 다리가 끊어지기 전까지 이곳을 통해 중국군들이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1950년 10월 이곳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싸늘한 가을 바람이 불던 50년 10월 19일 황혼에서 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중국군 39군과 40군 병사들이 줄지어 강을 건너고 있었다. 다리로 건넜습니다. 다리가 파괴되자 부교를 만들었지요. 주민들 집에서 널판지를 얻어 다리 위에 깔고 건너갔어요. 그 당시에 군대는 중국 군대는 포도 뭐 자동차로 몰고 포도가 아니에요. 말이 아들 말이 끄는 그 미국 일본 애들 파견 그거 이렇게 몰고서 말이 끄는 포를 끌어서 그 다리 넘어갈 때 막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고나가면 고나가고 이렇게 크게 걸어갔어요. 같은 시각 단동과 지반 지역에서도 4개군과 3개 포병사단이 서, 중앙, 동쪽 등 3개 방향을 따라 비밀리에 도강, 예정된 작전지구로 전진하고 있었다. 1차 도강 지역인 이 세 곳을 통해 26만여 명의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진다. 첫 전투는 유엔군과 중국군의 조우전. 유엔군은 중국군의 참전 사실을 몰랐고 중국군으로선 유엔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교전이었다.
1차 전역인 운대산 전투에서는 주로 한국군과 싸웠습니다. 한국군은 산 밑에서 위로 공격했는데 운대산은 저희가 먼저 점령한 것입니다. 모택동은 출병하기 전 이미 작전 방안을 정했습니다. 주 내용은 첫 전투의 필승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작전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전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중국군은 기습 공격으로 유엔군에게 일격을 가했고 패주일로 있던 북한군은 반격의 교도보를 확보했다. 운산 전투는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로써 전 세계는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어두자마자 그 어두면 비행기가 잘 모르니까요. 압록강 뗏목을 타고선 아침 혼에 때까지 계속 사람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 얼마나 큰 거냐 아마 적어도 아마 10,000명 이상 그럴 거라고 하룻밤에 말이죠. 그러면은 상계산 정도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해병대에서는 메가더 장군에게 지금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과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의용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우리 8군을 압록강까지 나가라고 명령 내렸느냐. 그러니까 동경에서는 정보 참모가 전혀 중공이 나온 것을 인정 안 한대. 나온 것도 보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 중공이 나오면 그 원자 땅이 떨어지니까 절대 중공은 이남을 공격 안 한다. CIA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북한에 대한 비밀 지원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중국의 지원은 49년부터 시작됐다.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중국군 내 조선 국적 병사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장사 거기에 있을 사령부에 거기에서 사단 사령부의 경원으로 거기서 복무하다가 1950년 4월달경에 갑자기 조선 사람들은 몽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자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부대에 직결해가지고 휴식하는 동안에 말을 하는데 우리가 동북에 온 목적은 딴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는 기차가 북조선으로 간다. 이때 투입된 조선족 출신 병사들은 전쟁 초기 인민군의 주력 부대를 이루었다. 또 하나, 당시 지휘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군은 참전 초기 군복을 조선인민군 군복으로 바꿔 입고 압록강을 건너 참전했다고 한다. 처음 조선에 건너갈 때 전부 북한 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간부들은 군모에 손바지를 입었고 일반 병사들은 그냥 군복을 입었습니다. 메가더에게 26만 명의 병력이 발견되지 않으려면 많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바꿔 입었던 겁니다. 지원군은 전부 조선인민군의 복장을 입었고 그 당시 지휘관인 팽덕회, 등화 외에는 전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메가더는 중국군 제13병단이 북한의 산간 지역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중국군의 규모를 소수 병력의 부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출병하면서 인민지원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정규군이었고 최정예 부대였지만 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택동이 현명한 거죠. 그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른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부대지 중국 정부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써 6.25의 판세를 뒤바꾼 중국군의 참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군의 개입이 본격화한 이후로는 수십만의 병력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미군은 중국군의 도강을 예상치 못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 능력을 갖춘 미군이 이들의 참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세계 전쟁사의 미스테리. 세계 최강의 미군과 맞서기에 그들의 무기는 보잘것없었지만 전쟁에 임하는 사기만은 드높았다. 미군의 폭격을 피해 대유동강산의 철도 갱도 안에 마련된 사령부 임시거처. 이곳에서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인 팽덕회와 김일성이 조우했다. 당시 김일성은 북한군에게는 3개 사단만이 남아있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중국 서북지구 전투를 준비하다가 6.25에 투입된 팽덕회. 그의 상대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 메가더였다. 1차 전투가 끝난 후에도 메가더는 중국 군대가 대규모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팽덕회 거짓 후퇴에 속은 미군은 계속 진격했고 매복하고 있던 중국 군대에게 걸려들어 중국군은 미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운산 전투 승리 후 중국군은 동서부 전선으로 나뉘어 예정된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 그들은 고의적인 후퇴를 하고 있었지만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은 이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중국군은 매우 천천히 밤에만 움직였고 북한의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들은 발포를 하거나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큰 병력이 움직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는데 당시 우리는 어둠을 뚫고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레이더망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월 하순, 일단의 미군 부대도 압록강에 도달했다. 참전 5개월 만에 승리가 목전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대공세를 앞두고 병사들은 텅 빈 압록강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밤에 아군이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무전을 통해서 들려온 전원은 모든 아군들이 후퇴했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군은 아군이 아닌 적군, 즉 중국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특이 바로 직전 갑자기 발포가 시작됐고 우리 부대는 밤사이 산을 올라온 중국군에게 포위당해 있더군요. 중국군의 2차 공세였다. 계곡으로 유인된 유엔군은 매복 중이던 중국군에게 기습을 당했다. 내 생에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과 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달포 전부터 우리를 기다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상관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 전혀 몰랐죠. 11월 하순 동부전선의 미군들은 강계 방면으로 전진하던 중 장진호 주변에 몰려들었다. 이곳에 도달한 미군들은 혹한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다. 한반도 북반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장진호엔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치고 있었다. 눈보라는 탱크는 물론 전장의 모든 움직임을 마비시켰다. 동계 피복들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병사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곧 집에 갈 텐데 두꺼운 코트나 겨울 군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닥쳐온 동계 전투에 필요한 장비들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사상자들 대부분이 동상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In Washington, the Department of Defense displays the winter 혹한 피해가 속출하자 미국 본토에서는 한국전 장병들을 위한 동계 피복 개발에 나설 정도였다. in North Korea's sub-zero temperatures. In North Korea, U.S. troops are fighting in one of the coldest battle areas in U.S. history. Importance of winter clothing in North Korea. 유난히 추웠던 50년 겨울, 미군은 거의 극지방과 같은 환경에서 맞서 싸우고 있었다. For a few days. 혹한은 중국군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열악했던 그들에게 추위는 더욱 가혹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부대는 겨우 군복 한 벌밖에 착용을 안 했고 상해를 거쳐 그 남쪽 지방에서 온 병사들은 그곳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겨우 옷 한 벌로 뚜벅뚜벅 강을 건넜죠. 일부는 두만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압록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상에 걸리고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장진호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또 한 번의 전투가 있었다.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이 중국군 7개 사단으로부터 포위를 당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전투는 유인과 매복, 포위와 기습이라는 중국군의 전투 방식대로였다. 미군으로서는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미 해병 1사단은 40km의 협곡을 돌파, 유엔군의 흥남 철수 작전을 가능케 했다. 해병대는 기관총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쏘고 또 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쓰러지면서도 언덕을 넘어 뒤에서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해병대는 시체를 쌓아 중국군 앞을 막았죠. 2차 공세로 불리는 13일간의 전투가 끝났다. 1차에 이어 2차 공세에서도 미군의 패배는 참담했다. 수적 열세와 영하의 날씨 속에서 미군은 전사자와 동상 환자 등 이곳 장진호에서만 6,500여 명이라는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었다. 고누리, 장진호 전투 등 중국군의 2차 공세 이후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엄청난 숫자의 포로 또한 발생했다. 과연 최강의 미국이 고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취한 작전은 주로 우회, 돌파, 포위 전술이며 그 전술의 변화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전술적인 강점 없이 주로 무기에만 의존하죠. 중국은 전술의 다양성, 병사의 용감성,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메가더. 그는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등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전황을 송두리째 바꾼 중국군. 2달 전이던 10월 1일 건국 1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신생국가로서 경제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그때 출병 요청이 날아들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모택동에게 날아든 김일성의 친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 수세에 몰린 김일성은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이 한반도에 출병하여 조선인민군을 원조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모택동 주석은 10월 1일 김일성의 전보를 받고 2일부터 회의를 개최해 논의했습니다. 스탈린은 중국이 6개의 사단을 38선 이북에 파병할 것을 요구했고 2일 모 주석은 서기처 회의,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고민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 발발 직후였던 6월 27일 미 칠함대는 대만 해협을 봉쇄했다. 주울레는 이를 중국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이라며 비난했다. 모택동은 미국의 행동에 경로했습니다. 미국이 조선에 출병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대만을 점령했기에 모택동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모택동은 전국을 해방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만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모택동은 남방에 있던 병력을 동북 지역의 압록강 유역에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북 변방군을 창설한 것이다. 38군은 하남성에 주둔해 있었고 그 영문도 모른 채 동북의 봉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요. 부대가 하남성에서 농사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오롱베이까지 왔습니다. 공업의 중심지인 동북 지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죠. 13병단이 압록강변에 오지 않았다면 훗날 한반도의 형세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38, 39군은 전투력이 막강한 1등 부대입니다. 일찍이 모택동은 49년 12월부터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당시 그로서는 경제 재건과 대만 진공 등을 위해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지원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스탈린과 2달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중소조약을 체결했다. 스탈린의 지원이 없이는 소련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중국의 발전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맞서야 되고 동시에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한만 국경선까지 또는 그것을 넘어서까지 중국의 이익에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참전을 고민하는 모택동에게는 소련의 지원 여부가 결정적인 문제였다. 모택동은 스탈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했다. 바로 이게 1950년 10월 2일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중국이 출병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전보입니다. 러시아어로 된 원본이에요. 1950년 10월 2일 모택동.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사실상의 참전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또 다른 전보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발견된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중국의 전보는 진짜였습니다. 모택동이 친필로 쓴 것이며 서명과 날짜도 맞습니다. 러시아의 전보에 대해서도 조회했는데 그것도 진짜였죠.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 후 연구한 결과 중국에 있는 것은 당시에 발송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장의 전보가 모두 진짜였지만 정치국 회의에서 반대 논의가 있자 모택동은 당시 출병하기로 한 내용의 전보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스탈린이 자꾸 중국한테 참전 압력을 넣으니까 모택동이 단독으로 미국에 맞서는 데 대한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가능하면 소련을 조금 더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좀 참전하기 어렵다. 단독으로 참전하기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이 다른 여러 가지 공군이라든가 무력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주춤거리니까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파병할 시에 조금 더 많은 그런
무기의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모택동의 고민은 계속됐다. 공군 등 소련의 지원 여부, 미국과의 대규모 충돌 등을 들어 정치국 회의에서는 대부분 참전을 반대하고 있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출병이 결정됐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 정권이 중국 동북으로 올 수도 있으며 그것은 중국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한반도에서 생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군이 중국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주의 정부를 도와야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또한 모택동은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나란히 맞대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종의 완충 지역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김일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만주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군을 보내 한국전에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막상 전쟁에 뛰어든 참전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택동 주석은 군대를 북한으로 보내 미국의 중국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모택동 주석은 매우 위대한 분입니다. 조선 이 북조선까지 뺏기면 중국도 앞으로 좀 바쁘지요. 예, 곤란한 점이 많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또 보위하기 위해서는 또 뭐 전쟁은 조선과 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실패가 적지요, 뭐 사실은. 예, 그 모습이 아주 그 총명한 사람입니다. 모택동은 주울레를 소련으로 보내 스탈린을 만나 중국군 참전에 따른 공군 지원 및 무기 구입 문제를 협상하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공군을 출동시키면 미국과 직접적인 교전을 벌이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우선 미 공군과 교전하게 되고 또 미군과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두려웠고 제3차 대전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소련 공군은 약속보다 늦게 왔다. 그나마도 미국과의 대결을 우려해 소련기의 도색을 벗기고 인공기를 그려넣었다. 우리는 아군의 전투기를 다시 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말고 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비행기를 다시 칠했나요? 왜냐고요? 소련은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Над морем американцы тоже 미군들이 있는 황해 쪽으로는 소련 공군들이 가질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의 경우 미군에 의해 격추된 조종사들은 포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힘이 약한 북한이나 중국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비행구역 제한을 둔 것입니다. 한국전 발발 이후 제공권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었다. 지상에서 예기치 못한 중국군의 대량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은 대대적인 공습으로 반격을 가했고 병력이나 장비의 보급선을 자르는 데 주력했다. 우리 아군은 방공호에 있었어요. 동지들, 적기 출현, 비행기 공습이다! 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이미 적기는 폭탄을 투하했지요. 미 공군의 공습은 때로 압록강을 넘어 단동해까지 이어졌다. 미국 측은 오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동북 지역의 안전을 우려하던 중국인들에겐 반미 감정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모택동은 이를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항미 원조 보가 위국, 즉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참전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With China's intervention in Korea, 중국의 한국전 개입으로 대규모 항미 원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혁명으로 세워진 중국 사회 모든 부분에 얽혀 있었고 반정부, 반공산당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공산당 정권 하에서 일체감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손가락을 물어 항미 원조라는 혈서를 썼습니다. 피를 내서 말이죠. 고양된 일체감으로 정신무장한 중국군들은 거침없이 한반도를 내달렸다. 강인한 정신력보다 엄청난 것은 그 숫자, 바로 인해 전술이다. 10월 중순 압록강 도강을 시작으로 2년 9개월간 한국전에 투입된 중국군의 수는 중국 측 공식 기록으로 300여만 명에 이른다. 먼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적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 흰 옷을 입은 엄청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확실치 않지만은 술에 취해서 싸운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중국 군대를 만나게 되면 몸이 마구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해지려 하지만 곧 다시 떨리게 되죠. 야밤을 틈탄 유격전은 중국군이 주로 사용해온 전술. 그러나 단지 인해 전술로 불리는 데 대해 중국인들은 거부 반응을 보인다. 무기나 장비 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졌고 처음에 탱크는 물론 자동차도 없어서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술은 집중 공격입니다. 그걸 인해 전술이라고 말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의 수적인 우세에 근거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사기를 진작시킨 것은 맞습니다. 일종의 작전입니다. 그들은 날씨에 익숙했고 병참 방식에도 익숙했고 보급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은 아주 형편없는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공격을 하고 엄청난 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그들에게 대책이 없었다. 미군의 엄청난 화력과 무기 역시 전황에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못했다. 미군은 38선 이남으로 미군 역사상 최장의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가더는 원폭 사용을 제한했고 3차 대전을 우려한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시켰다. 유엔군 총사령관은 메가더에서 리치웨이로 교체됐다. 메가더와는 달리 리치웨이는 한반도의 영토에 관해선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중국군을 섬멸시키는 데 더 관심을 뒀다. 그는 강력한 공습으로 중국군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교살전을 감행, 전세의 역전을 시도했다. 공군 병력의 80%를 동원, 중국군의 후방 수송에 타격을 가했다. 미군은 대책이 없었고 비행기도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에 수십 개의 비행기가 까마귀처럼 날아왔지만 동굴과 숲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죠. 폭격은 밤낮 없이 계속됐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정도였다. 미군의 교살전에 대한 중국군의 대책은 갱도전이었다. 이들은 땅을 파고 진지를 구축, 미군의 공습에 대비했다. 갱도전은 과거에 없었던 한국 전쟁의 발명품입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갱도는 전선의 큰 산을 뚫고 지나갔으며 아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끊어진 보급로엔 철도 복구반이 나섰다. 얼음을 깨서 부교나 편교를 만들었습니다. 원목으로 기초를 세운 후 그 속에 돌을 넣고 그 위에 철로를 깔면 기차가 지나갈 수 있었죠. 그 당시 얼음 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음을 깬 후 물속으로 내려가서 종일토록 일을 해야 했거든요. 결국 몸을 사리지 않는 철도부대 병사들의 복구 노력은 미군의 교살전을 무력화시켰다. 한국전쟁 분명히 중국의 외부의 전쟁이에요. 그 외부의 전쟁을 모택동이 참전을 함으로써 중국의 내부의 전쟁으로 그걸 연결시켰고 또 그걸 통해서 중국 사회를 하나의 전시 동원 체제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중국 사회가 이제 전시 동원 체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사회 개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소위 이 대중운동을 전개시키는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이 모택동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심했을 때 충분히 생각했었던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후 이질적인 세력과 내부 갈등의 해결, 정치 통합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사회주의로의 개혁엔 적어도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건국 초기 모택동의 예상과 달리 과도기는 5-6년이면 충분했다. 한국전 덕분이었다. 사회적 저항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개혁운동에서 한국전쟁은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줬고 반미 감정을 이용한 항미 원조운동은 한국전쟁이라는 외부의 전쟁을 무난히 중국 내부의 체제 강화로 연결시켰다. 반세기 전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 과연 중국은 무엇을 얻고 잃었을까?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었고 경제 또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정권은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움직일 정치적 원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내 재반 문제들을 쉽게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죠. 그
그들이 말하는 소위 항미 원조 전쟁은 내부 체제 강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정치 통합과 사회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제공권의 열쇠로 공군의 필요성을 절감한 중국은 전쟁 중에 공군을 창설하기도 했다. 3년간의 전쟁 결과 중국군의 무기와 장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 공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공군은 당시 미군 전투기를 많이 격추시켰으며 부대의 전력과 장비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것도 있다. 중국은 한국전에 참전함으로써 대만 해방의 기회와 능력을 잃었다. 그런 까닭에 당시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지도부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모택동은 그의 힘을 과장했습니다. 과장해서 미국의 약점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죠. 전쟁은 이미 막바지에 다다랐다. 협상 테이블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양측의 주도권 싸움으로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계속됐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마침내 양측은 각각 휴전협정서에 서명했다. 북측 대표 중에 한 사람은 총사령관 팽덕회였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의 참전, 그리고 그 참전에 뒤이은 휴전협정의 서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 못지않은 그런 발언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 인명 손실이나 국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참전은 중국한테는 국제관계나 외교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손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그 중국의 그 국력 신장이나 위신이나 영향력 향상에 어떤 디딤돌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전의 결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얻었지만 모택동은 한국전에서 아들 모안영을 잃었다. 그리고 참전 기간 동안 17만 명의 전사자를 포함 36만 명의 인력 손실을 입었다. 전쟁이 끝난 후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라는 역사적 연고를 갖게 됐고 중국은 소련이 몰락한 후 북한에 대한 과거 소련의 역할까지도 떠안게 됐다. 출병하면 이익이 크고 출병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참전을 결정한 모택동. 그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결산되었을까? 전쟁이 끝난 지 20년. 국익을 위해 항미 원조의 기치를 내걸었던 중국은 마침내 미국과 수교를 했다. 그로부터 다시 20년 후 한국 역시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념과 냉전의 시대는 가고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세기 전 총뿌리를 겨눴던 주변 강국들이 다시 모였다. 이제 그들은 전쟁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 자리엔 중국이 있고 그들은 이곳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The time is ripe
때가 된 거죠. 육자회담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외교 무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국내 문제를 신경 쓰면서 동시에 외교적인 기회를 잡았고 평화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 이용하게 된 겁니다. 중국은 진심으로 평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과 대립하거나 외교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후진타오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함께 만나는 거의 유일한 지도자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한반도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반세기 전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안정된 국제 환경과 주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안전에 한반도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테러와 같은 문제로 북한에 개입하고 이것이 보다 규모가 커진다면 중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문제에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평양의 공산 정권을 수호하는 것도 들어있을 겁니다. 54년 전 중국군의 거대한 도강이 이루어졌던 압록강. 그러나 오늘 이 다리를 지나는 건 용천 참사의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다. 이른바 항미 원조를 위해 은밀히 건넜던 다리. 전쟁과 미중 대결의 상징인 이 다리는 이제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인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21세기 국제 정세 속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반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중국에게서 어떤 선택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그 해답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미 원조를 하지 않았다면 위험에 직면했을 겁니다. 그때 전쟁이 이미 압록강령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탕슈더 씨.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당시의 군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 다른 참전군인 류전싱 씨는 6.25를 혹한의 날씨로 기억하고 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손이 얼고 견딜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동상을 막으려 발을 동동 구른 기억만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발을 구르면 몸이 더워지니까요. 그곳에서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직도 전우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갖고 있다. 54년 전 무수한 중국 젊은이가 6.25에 참전했다. 그들은 왜 압록강을 건넜으며 6.25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중국 랴오닝성의 압록강변.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는 이곳에는 6.25 당시 중국군이 참전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쪽으로 병력이 넘어갔단 말입니까? 예, 이 다리로. 이 다리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저 이 바닥에 그 부교로 넘어갔습니까? 다리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시로 이거 진 다리예요. 여기 장대현하고 중국군이 참전했던 50년 10월 이곳에 임시로 다리를 만들고 어둠을 틈타 병력과 장비가 이동했다는 것. 이쪽에 그럼 그 군부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군부대는 여기 그전에는 처막집이니까요. 또 뭐 이렇게 막지고 하고 전부 다 옛날부터 군대들이 다 백성 집에 다 같이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삭주라 그러셨죠? 삭주 군내 서해는 여기로 말하면 관전용 이거 다 관전에 서게 되네요. 예. 관전현에 여기는 행정구역상 중국 랴오닝성 관전현에 속하는 이곳은 평안북도 삭주군과 압록강을 경계로 맞닿아 있다. 건너편 마을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가까운 거리. 셨죠. 중국군은 기습 공격으로 유엔군에게 일격을 가했고 패주일로 있던 북한군은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운산 전투는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로써 전 세계는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어두자마자 그 어두면 비행기가 잘 모르니까요. 압록강 떼는 걸 타고선 그냥 아침 혼에 있다까지 계속 사람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 얼마나 큰 거냐 근데 아마 적어도 아마 10,000명 이상 그럴 거라고 할 바에 말이죠. 그러면은 상계산 정도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해병대에서는 메가더 장군에게 지금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과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의용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우리 8군을 압록강까지 나가라고 명령 내렸느냐. 그러니까 동경에서는 정보 참모가 전혀 중공이 나온 것을 인정 안 한대. 나온 것도 보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 중공이 나오면 그 원자 땅이 떨어지니까 절대 중공은 이남을 공격 안 한다. CIA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북한에 대한 비밀 지원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중국의 지원은 49년부터 시작됐다.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중국군 내 조선국적 병사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장사 거기에 있을 사령부에 그게 사단 사령부의 경원으로 거기서 복무하다가 1950년 4월달경에 갑자기 이거 조선 사람들은 몽땅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자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부대 집결해가지고 휴식하는 동안에 말을 하는데 우리가 동북에 온 목적은 딴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는 기차가 북소선으로 간다. 이때 투입된 조선족 출신 병사들은 전쟁 초기 인민군의 주력 부대를 이루었다. 또 하나, 당시 지휘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군은 참전 초기 군복을 조선인민군 군복으로 바꿔 입고 압록강을 건너 참전했다고 한다. 처음 조선에 건너갈 때 그 전부 북한 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간부들은 군모에 손바지를 입었고 일본 중국 서북지구 전투를 준비하다가 6.25에 투입된 팽덕회. 그의 상대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 메가더였다. 1차 전투가 끝난 후에도 메가더는 중국 군대가 대규모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팽덕회 거짓 투태에 속은 미군은 계속 진격했고 매복하고 있던 중국 군대에게 걸려들어 중국군은 미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운산 전투 승리 후 중국군은 동서부 전선으로 나뉘어 예정된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 그들은 고의적인 후퇴를 하고 있었지만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은 이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중국군은 매우 천천히 밤에만 움직였고 북한의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들은 발포를 하거나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큰 병력이 움직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는데 당시 우리는 어둠을 뚫고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레이더망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월 하순, 일단의 미군 부대도 압록강에 도달했다. 참전 5개월 만에 승리가 목전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대공세를 앞두고 병사들은 텅 빈 압록강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밤에 아군이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무전을 통해서 들려온 전원은 모든 아군들이 후퇴했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군은 아군이 아닌 적군, 즉 중국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특이 바로 직전 갑자기 발포가 시작됐고 우리 부대는 밤사이 산을 올라온 중국군에게 포위당해 있더군요. 중국군의 2차 공세였다. 계곡으로 유인된 유엔군은 매복 중이던 중국군에게 기습을 당했다. 내 생에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과 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달포 전부터 우리를 기다린 게 계속해서 쏘고 또 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쓰러지면서도 언덕을 넘어 뒤에서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해병대는 시체를 싸 중국군 앞을 막았죠. 2차 공세로 불리는 13일간의 전투가 끝났다. 1차에 이어 2차 공세에서도 미군의 패배는 참담했다. 수적 열세와 영하의 날씨 속에서 미군은 전사자와 동상 환자 등 이곳 장진호에서만 6,500여 명이라는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었다. 고누리, 장진호 전투 등 중국군의 2차 공세 이후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엄청난 숫자의 포로 또한 발생했다. 과연 최강의 미국이 고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취한 작전은 주로 우회, 돌파, 포위 전술이며 그 전술의 변화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전술적인 강점 없이 주로 무기에만 의존하죠. 중국은 전술의 다양성, 병사의 용감성,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메가더. 그는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등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新生的人民共和国迎来了自己的第一个生日。站立起来的中国人民从来没有像今天这样欢欣鼓舞、扬眉吐气。 전황을 송두리째 바꾼 중국군. 2달 전이던 10월 1일 건국 1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신생국가로서 경제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그때 출병 요청이 날아들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모택동에게 날아든 김일성의 친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 수세에 몰린 김일성은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이 한반도에 출병하여 조선인민군을 원조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모택동 주석은 10월 1일 김일성의 전보를 받고 2일부터 회의를 개최해 논의했습니다. 스탈린은 중국이 6개의 사단을 38선 이북에 파병할 것을 요구했고 2일 모 주석은 엄청난 숫자의 포로 또한 발생했다. 과연 최강의 미국이 고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취한 작전은 주로 우회, 돌파, 포위 전술이며 그 전술의 변화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전술적인 강점 없이 주로 무기에만 의존하죠. 중국은 전술의 다양성, 병사의 용감성,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메가더. 그는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등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라고 표현했다.新生的人民共和国迎来了自己的第一个生日。站立起来的中国人民从来没有像今天这样欢欣鼓舞、扬眉吐气。 전황을 송두리째 바꾼 중국군. 2달 전이던 10월 1일 건국 1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신생국가로서 경제 재건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그때 출병 요청이 날아들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모택동에게 날아든 김일성의 친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 수세에 몰린 김일성은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이 한반도에 출병하여 조선인민군을 원조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모택동 주석은 10월 1일 김일성의 전보를 받고 2일부터 회의를 개최해 논의했습니다. 스탈린은 중국이 6개의 사단을 38선 이북에 파병할 것을 요구했고 2일 모 주석은 서기처 회의,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고민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 발발 직후였던 6월 27일 미 칠함대는 대만 해협을 봉쇄했다. 주울레는 이를 중국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이라며 비난했다. 모택동은 미국의 행동에 격노했습니다. 미국이 조선에 출병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대만을 점령했기에 모택동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모택동은 전국을 해방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만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모택동은 남방에 있던 병력을 동북 지역의 압록강 유. 얼음을 깨서 부교나 편교를 만들었습니다. 원목으로 기초를 세운 후 그 속에 돌을 넣고 그 위에 철로를 깔면 기차가 지나갈 수 있었죠. 그 당시 얼음 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음을 깬 후 물속으로 내려가서 종일토록 일을 해야 했거든요. 결국 몸을 사리지 않는 철도부대 병사들의 복구 노력은 미군의 교살전을 무력화시켰다. 한국 전쟁은 분명히 중국의 외부의 전쟁이에요. 그 외부의 전쟁을 모택동이 참전을 함으로써 중국의 내부의 전쟁으로
그걸 연결시켰고 또 그걸 통해서 중국 사회를 하나의 전시 동원 체제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중국 사회가 이제 전시 동원 체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사회 개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소위 이 대중운동을 전개시키는 뭐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이 모택동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심했을 때 충분히 생각했었던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후 이질적인 세력과 내부 갈등의 해결, 정치 통합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사회주의로의 개혁엔 적어도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건국 초기 모택동의 예상과 달리 과도기는 5-6년이면 충분했다. 한국전 덕분이었다. 사회적 저항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개혁운동에서 한국전쟁은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줬고 반미 감정을 이용한 항미 원조운동은 한국전쟁이라는 외부의 전쟁을 무난히 중국 내부의 체제 강화로 연결시켰다. 반세기 전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 과연 중국은 무엇을 얻고 잃었을까?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었고 경제 또한 피폐해져 있었어. 정권은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움직일 정치적 원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국내 재반 문제들을 쉽게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말하는 소위 항미 원조 전쟁은 내부 체제 강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정치 통합과 사회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제공권의 열쇠로 공군의 필요성을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공격을 하고 엄청난 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그들에게 대책이 없었다. 미군의 엄청난 화력과 무기 역시 전황에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못했다. 미군은 38선 이남으로 미군 역사상 최장의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가더는 원폭 사용을 제한했고 3차 대전을 우려한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시켰다. 유엔군 총사령관은 메가더에서 리츠웨이로 교체됐다. 메가더와는 달리 리츠웨이는 한반도의 영토에 관해선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중국군을 섬멸시키는 데 더 관심을 뒀다. 그는 강력한 공습으로 중국군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교살전을 감행, 전세의 역전을 시도했다. 공군 병력의 80%를 동원, 중국군의 후방 수송에 타격을 가했다. 미군은 대책이 없었고 비행기도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에 수십 대의 비행기가 까마귀처럼 날아왔지만 동굴과 숲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죠. 폭격은 밤낮 없이 계속됐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정도였다. 미군의 교살전에 대한 중국군의 대책은 갱도전이었다. 이들은 땅을 파고 진지를 구축, 미군의 공습에 대비했다. 갱도전은 과거에 없었던 한국 전쟁의 발명품입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갱도는 전선의 큰 산을 뚫고 지나갔으며 아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끊어진 보급로엔 철도 복구반이 나섰다. 얼음을 깨서 부교나 편교를 만들었습니다. 원목으로 기초를 세운 후 그 속에 돌을 넣고 그 위에 철로를 깔면 기차가 지나갈 수 있었죠. 그 당시 얼음 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음을 깬 후 물속으로 내려가서 종일토록 일을 해야 했거든요. 결국 몸을 사리지 않는 철도부대 병사들의 복구 노력은 미군의 교살전을 무력화시켰다. 한국전쟁은 분명히 중국의 외부의 전쟁이에요. 그 외부의 전쟁을 모택동이 참전을 함으로써 중국의 내부의 전쟁으로 그걸
연결시켰고 또 그걸 통해서 중국 사회를 하나의 전시 동원 체제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팽덕회. 그의 상대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 메가더였다. 1차 전투가 끝난 후에도 메가더는 중국 군대가 대규모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팽덕회 거짓 후퇴에 속은 미군은 계속 진격했고 매복하고 있던 중국 군대에게 걸려들어 중국군은 미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온산 전투 승리 후 중국군은 동서부 전선으로 나뉘어 예정된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 그들은 고의적인 후퇴를 하고 있었지만 메가더가 이끄는 유엔군은 이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중국군은 매우 천천히 밤에만 움직였고 북한의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들은 발포를 하거나 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큰 병력이 움직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는데 당시 우리는 어둠을 뚫고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레이더망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월 하순, 일단의 미군 부대도 압록강에 도달했다. 참전 5개월 만에 승리가 목전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대공세를 앞두고 병사들은 텅 빈 압록강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밤에 아군이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무전을 통해서 들려온 전원은 모든 아군들이 후퇴했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군은 아군이 아닌 적군, 즉 중국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특이 바로 직전 갑자기 발포가 시작됐고 우리 부대는 밤사이 산을 올라온 중국군에게 포위당해 있더군요. 중국군의 2차 공세였다. 계곡으로 유인된 유엔군은 매복 중이던 중국군에게 기습을 당했다. 내 생에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과 소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달포 전부터 우리를 기다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몰랐군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진다. 첫 전투는 유엔군과 중국군의 조우전. 유엔군은 중국군의 참전 사실을 몰랐고 중국군으로선 유엔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교전이었다. 1차 전역인 운대산 전투에서는 주로 한국군과 싸웠습니다. 한국군은 산 밑에서 위로 공격했는데 운대산은 저희가 먼저 점령한 것입니다. 모택동은 출병하기 전 이미 작전 방안을 정했습니다. 주 내용은 첫 전투의 필승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작전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전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중국군은 기습 공격으로 유엔군에게 일격을 가했고 패주일로 있던 북한군은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운산 전투는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로써 전 세계는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어두자마자 그 어두면 비행기가 잘 모르니까요. 압록강 떼는 걸 타고선 아침에 혼에 있을 때까지 계속 사람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 얼마나 큰 거냐 그냥 아마 적어도 아마 10,000명 이상 그럴 거라고 하룻밤에 말이죠. 그러면은 상계산 정도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해병대에서는 메가더 장군에게 지금 북한군이 아니라 중국군과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의용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우리 발군을
압록강까지 나가라고 명령 내렸느냐. 그러니까 동경에서는 정보 참모가 전혀 중공군이 나온 것을 인정 안 한대. 나온 것도 보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 중공이 나오면 그 원자 땅이 떨어지니까 절대 중공은 이남을 공격 안 한다. CIA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북한에 대한 비밀 지원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중국의 지원은 49년부터 시작됐다.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중국군 내 조선 국적 병사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다. 장사 거기에 있을 사령부에 그게 사단 사령부의 경원으로 거기서 복무하다가 1950년 4월달경에 갑자기 그 조선 사람들은 몽땅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무기는 자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부대 그래서 그는 김일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만주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군을 보내 한국전에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막상 전쟁에 뛰어든 참전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 택동 주석은 군대를 북한으로 보내 미국의 중국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모 택동 주석은 매우 위대한 분입니다. 조선 이 북촌까지 뺏기면 중국도 앞으로 좀 바쁘지요. 예, 곤란한 점이 많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뭐 전쟁은 조선과 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실패가 적지요, 뭐 사실은. 예, 그 모습이 아주 그 총명한 사람입니다. 모택동은 주울레를 소련으로 보내 스탈린을 만나 중국군 참전에 따른 공군 지원 및 무기 구입 문제를 협상하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공군을 출동시키면 미국과 직접적인 교전을 벌이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우선 미 공군과 교전하게 되고 또 미군과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두려웠고 제3차 대전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소련 공군은 약속보다 늦게 왔다. 그나마도 미국과의 대결을 우려해 소련기의 도색을 벗기고 인공기를 그려넣었다. 우리는 아군의 전투기를 다시 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말고 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비행기를 다시 칠했나요? 왜냐고요? 소련은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Над морем американцы тоже 건너갈 때 그 전부 북한 인민군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간부들은 군모의 손바지를 입었고 일반 병사들은 그냥 군복을 입었습니다. 메가더에게 26만 명의 병력이 발견되지 않으려면 많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바꿔 입었던 겁니다. 지원군은 전부 조선인민군의 복장을 입었고 그 당시 지휘관인 팽덕회, 등화 외에는 전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메가도는 중국군 제13병단이 북한의 산간 지역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중국군의 규모를 소수 병력의 부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출병하면서 인민지원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정규군이었고 최정예 부대였지만 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택동이 현명한 거죠. 그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른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부대지 중국 정부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써 6.25의 판세를 뒤바꾼 중국군의 참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군의 개입이 본격화한 이후로는 수십만의 병력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미군은 중국군의 도강을 예상치 못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 능력을 갖춘 미군이 이들의 참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세계 전쟁사의 미스터리. 세계 최강의 미군과 맞서기에 그들의 무기는 보잘것없었지만 전쟁에 임하는 사기만은 드높았다. 미군의 폭격을 피해 대유동강산의 철도갱도 안에 마련된 사령부 임시거처. 이곳에서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인 팽덕해와 김일성이 조우했다. 당시 김일성은 북한군에게는 3개 사단만이 남아있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중국 서북지구 전투를 준비하다가 6.25에 투입된 팽덕해. 그의 상대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 메가더였다. 1차 전투가 끝난 후에도 메가더는